판사의 작은 망치가 어두운 나무 탁자를 내리치는 순간 그 소리는 내가 13년 동안 침묵 속에 살아온 모든 세월의 메아리처럼 뼛속 깊이 울려 퍼졌다. 지금 나, 김순자는 67세의 나이로 이 차가운 서울 가정법원 법정에 앉아 있다. 주름진 두 손은 13년 동안 간직해온 노란 봉투를 꽉 쥐고 있었고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법정 앞 모든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웠다. 내 맞은편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나의 딸 박미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빨간 넥타이를 맨 이 변호사가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되는 양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미영의 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너무나 잘 이해하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판사님, 미영이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동의 없이 13년 동안 제 아이들을 데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미성년자 약취 요인입니다. 저는 결코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긴다고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유괴라고?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박혀서 내가 모든 모성애의 고통을 간직해둔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3명의 손주들, 준호 20세, 수진 18세, 지혜 16세, 가 3열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마치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회색 머리에 지친 눈을 가진 장 판사님이 안경 너머로 나를 지켜보았다. 김순자 씨, 이 혐의에 대해 무슨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내 손가락이 봉투를 더 꽉 쥐었다. 안에는 내가 수년간 보물처럼 혹은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지켜온 진실의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판사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누구도 유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딸이 제 문 앞에 버리고 간 아이들을 키웠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미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저는 절대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변호사가 손짓으로 그녀를 진정시켰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심각한 산후 우울증으로 입원했습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김순자 씨는 그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자신이 차지하고 친모로부터 아이들을 소외시켰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은 이미 누가 이 이야기의 피해자인지 결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나는 13년 동안 하루하루 그것을 살아왔다. 이른 새벽, 열, 숙제, 그리고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들을 안아주던 그 순간들. 김순자 씨, 판사님이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었을 거라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친모가 양육권을 요청한다면 죄송하지만 판사님, 나는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더 단호하게 나오는 것을 느끼며 말을 가로막았다. 이 법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노란 봉투를 들어 올려 높이 쳐들었다. 단순한 몸짓이었지만 미영의 눈이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으로 커지는 게 보였다. 여기, 나는 말했다. 이 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서류들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종류의 서류입니까? 13년 전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오늘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건 모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뭘 하지 말라는 거니? 나는 물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이 변호사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판사님, 김순자 씨는 핵심 문제에서 주의를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류들이 제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정반대입니다.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서류들은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13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자녀들의 비용을 위해 단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설날과 추석에조차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제 딸이 왜 갑자기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는지 설명합니다. 법정의 침묵은 무거웠다. 폭풍 전 공기처럼. 내 심장 박동 소리, 변호사가 긴장해서 뒤적이는 서류 소리, 내 뒤에 앉은 손주들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판사님이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김순자 씨, 이 소송에 숨겨진 동기가 있다고 시사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시사하지 않습니다, 판사님. 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다고. 내 눈이 미영의 눈과 마주쳤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어렸을 때 내가 그녀를 장난치다 잡았을 때와 똑같은 표정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여기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엄마, 미영이 속삭였다. 제발 무슨 짓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13년 동안 생각했단다. 내가 대답했다. 준호가 열이 났을 때 잠 못 이룬 13년. 학교 미팅에 내가 유일한 가족 구성원으로 참석했던 13년. 너한테서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렸던 13년. 판사님이 부드럽게 망치를 두드렸다. 김순자 씨, 이 서류들을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는 손에 쥔 봉투를 바라보았다. 안에는 미영이 내게 쓴 편지들, 내가 보관한 사진들, 내가 저축한 영수증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내 손주들조차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언가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가. 네, 판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일정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 좋습니다, 김순자 씨. 하지만 이 서류들을 검토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당신의 전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날로 돌아갔다. 10년 전, 비 오는 10월의 화요일, 그날은 비가 내리는 10월의 화요일이었다. 나는 작은 부엌에서 관절염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병원 진료 후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화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고 무렵이었다. 그때 시작됩니다, 판사님. 내 목소리가 기억과 함께 부드러워졌다. 미영이가 새아이와 함께 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8살이었고 수진이는 5살, 지혜는 겨우 3살이었어요. 아이들은 더러웠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어린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주들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날의 파편들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수진의 눈은 촉촉했고 지혜, 나의 작은 지혜는 무서운 아이였을 때 하던 것처럼 자신을 껴안고 있었다. 제 딸은 마치 허리케인처럼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계속했다. 그녀는 아이들 옷 몇 벌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모두 뒤죽박죽이었고 깨끗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엄마, 잠깐 동안 애들 좀 봐주세요. 제 문제들을 정리할 때까지 몇 주만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 귀에 뭔가 속삭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도 나만큼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그녀에게 무슨 문제인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지, 아이들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돌아올 거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각각 빠른 키스를 하고는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창문으로 달려가 엄마, 엄마!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택시에 타서 가버렸습니다. 법정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사람들의 호흡이 느려지고 깊어지는 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준호가 엄마가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곧이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미영이네 집에 두고 온 곰 인형 때문에 울었고 수진이, 나의 다정한 수진이는 작은 손으로 저녁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마치 이제는 모두를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걸 이해한 것처럼요. 내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고
나는 법정 직원이 건네준 물 한 잔을 마셨다. 날들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미영이가 어디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사를 갔거든요. 연락할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엄마에 대해 물었습니다. 준호는 밤에 오줌을 싸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거의 한 달 동안 말을 멈췄고 지혜, 나의 작은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 기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영이 의자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걸 지켜봤다. 그녀의 손이 손가락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저는 아이들을 우리 집 근처 학교에 등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서류, 출생증명서가 필요했어요. 미영이의 예전 주소로 갔더니 이웃들이 그녀가 3개월 월세를 내지 않고 아파트를 떠났다고 말해줬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미영이가 남기고 간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건네줬는데 거기에 아이들 서류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장 판사님이 메모를 했다. 당국에 상황을 신고하려고 하셨습니까? 판사님, 저는 그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는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항상 돌아왔었거든요. 저는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내가 속삭였다. 한 달이 2달이 되었고 2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했고 저는 작은 연금으로 내 식구를 먹여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호가 새 신발이 필요할 때 저는 재래시장에서 중고 신발을 샀습니다. 수진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 했을 때 저는 밤에 청소 일을 더 했습니다. 지혜가 아팠을 때 저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제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그런 동안 제 딸은 어디 있었습니까? 새로운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추석에 송편을 먹는지, 겨울에 따뜻한 패딩이 있는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는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요. 내 목소리에 쓴맛이 번졌고 나는 그것을 억누르려 애썼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진실에 관한 것이었다. 13년 판사님. 13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푼의 돈도, 생일카드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이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추측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말하며 노란 봉투를 다시 들어 올렸다.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자 씨,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내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결의로 떨렸다. 1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내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결의로 떨렸다. 1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봉투 안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낡은 종이였지만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판사님, 이것은 미영이가 13년 전 아이들을 맡기고 간 바로 그날 밤 제게 남긴 쪽지입니다. 나는 그 쪽지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미영. 법정이 숨을 죽였다. 이것이 제가 받은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었고 주소도 없었고 언제 돌아올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이것은 우리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나쁜 어머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이 그녀를 정의합니다. 나는 다음 서류들을 꺼냈다. 영수증들, 날짜가 적힌 수십 장의 영수증들.
이것들은 13년 동안 제가 아이들을 위해 지출한 모든 것들의 기록입니다. 학용품, 옷, 음식, 병원비, 학원비. 제 작은 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밤에 노원구의 한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나는 한 장의 영수증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준호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학원비입니다. 월 25만 원, 제 월 연금이 80만 원이었을 때요. 또 다른 영수증. 이것은 수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교복비입니다. 45만 원. 저는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금목걸이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이것은 지혜가 폐렴에 걸렸을 때 병원비입니다. 120만 원. 저는 집 전세금에서 빌려야 됐고 6개월 동안 갚느라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계속했다. 13년 동안 판사님, 단 한 번도 제 딸에게서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푼도. 미영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오늘 가져온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닙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두꺼운 법률 문서였다. 공증된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다. 이것은 제 시동생, 아이들의 큰아버지였던 김태수의 유언장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 판사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김태수 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IT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였죠. 그는 제 손주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특히 준호를 많이 아꼈어요. 나는 잠시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큰아버지는 1년에 몇 번씩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준호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고 수진이와 지혜에게 피아노를 사주셨죠. 그는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작년에 그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김태수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조카들에게 남겼습니다. 총 15억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미영이 벌떡 일어났다. 15억?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큰아버지가 15억을 남겼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유언장의 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나 김태수는 내 조카 준호, 수진, 지혜에게 내 전 재산을 남깁니다. 각각의 몫은 그들이 만 21세가 될 때 신탁 계좌에서 풀릴 것입니다. 단, 이 유산의 관리인은 그들의 할머니 김순자로 지정합니다. 만약 친모 박미영이 이 재산에 접근하려 시도하거나 아이들의 양육권을 요구한다면 그녀는 이 유산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배제되며 아이들 역시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질식할 것 같은 침묵.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래서 엄마가 날 이렇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 때문에?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맡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거야. 네가 13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엄마는 몰라요. 미영이 소리쳤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나는 안다.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의 남편이 너를 때렸다는 것도 안다. 네가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것도 안다. 네가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안다. 미영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안다, 미영아. 너는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너는 내게 전화할 수 있었다. 너는 싸울 수 있었다. 대신 너는 달아났다. 그리고 13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미영이 울먹였다. 공평?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준호가 아빠의 날 행사에서 혼자였을 때 그게 공평했니?
수진이가 생리를 처음 했을 때 엄마가 없어서 두려워했을 때 그게 공평했니? 지혜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을 때 그게 공평했니? 내 목소리가 커졌다. 13년의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왔다. 너는 공평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박미영. 너는 선택했다. 너 자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15억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돌아온 거지. 그건 아니에요. 미영이 울며 소리쳤다. 그럼 뭐니? 나는 물었다. 왜 지금이니? 왜 13년 후에? 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미영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울고 있었다. 이 변호사가 개입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의 동기가 무엇이든 그녀는 여전히 친모입니다. 그녀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권리,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13년 동안 한 푼도 주지 않은 사람이 권리가 있다고요?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은 사람이? 추석에도, 설날에도, 아이들 생일에도. 나는 판사님을 바라보았다. 판사님,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랑은 13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는 겁니다. 사랑은 배고파도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는 겁니다. 사랑은 아플 때도 학부모 상담에 가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 딸은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딸은 포기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다. 판사님이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미영을 바라보았다. 박미영 씨, 김순자 씨의 진술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저는 그때 죽고 싶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어요. 아이들을 보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저는 나쁜 엄마였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하지만 왜 연락하지 않았니? 내가 물었다. 왜 13년 동안?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미영이 말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새 삶을 살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문장을 끝냈다. 미영이 울기 시작했다. 진짜 울음이었다. 자기 연민의 울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울음. 저는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흐느꼈다. 저는 끔찍한 엄마예요.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분노 대신 슬픔을 느꼈다. 그녀를 위한, 잃어버린 세월을 위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한 슬픔. 네가 끔찍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연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아픈 사람이었다.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 하지만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들의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한다. 장 판사님이 망치를 가볍게 두드렸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법정이 천천히 비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있었다. 손주들이 내게 다가왔다. 준호가 먼저 나를 껴안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다 끝났어.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랐어요. 그건 희생이 아니었단다. 나는 말했다. 그건 사랑이었어. 지혜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16살이지만 그 순간 그녀는 다시 3살 어린아이 같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작은 지혜야.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다. 한 가족, 깨지지 않는 가족. 30분의 휴정 시간 동안 나는 법원 복도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주들은 내 주위에 둘러 앉아 있었고 준호는 자판기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물 좀 드세요. 수진이가 생수병을 건넸다. 지혜는 말없이 내 팔을 꼭 껴안고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는 미영이가 이 변호사와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가끔 그녀가 우리 쪽을 쳐다볼 때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후회였을까? 아니면 그저 잃어버린 15억 원에 대한 절망이었을까? 할머니,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큰아버지가 저희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셨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너희 큰아버지는 너희를 무척 사랑하셨단다. 나는 말했다. 특히 너, 준호야. 네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보였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아? 준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문안을 갔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준호야, 네 할머니를 잘 모셔라.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맞는 말씀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세요. 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견뎌낸 모든 힘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준호가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울던 날. 수진이가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던 그 일주일. 지혜가 첫사랑에게 차여서 밤새 울던 그날 밤. 그 모든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다. 미영이는 없었다. 할머니,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나쁜 애인가요? 친엄마를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게? 나는 지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니란다, 내 사랑.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너는 네 감정에 정직한 거야. 그리고 그건 용감한 거란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말하잖아요. 지혜가 계속했다. 엄마는 엄마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물보다 진할 수도 있지.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하단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선택으로, 희생으로,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그때 법정 직원이 나타났다. 재개됩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더 무거웠고 더 긴장감이 흘렀다. 장 판사님이 자리에 앉았고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자, 증거와 증언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양측 변호인의 최종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미영 씨 측부터. 이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목청을 가다듬었다. 판사님,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친모의 권리입니다. 네, 박미영 씨는 과거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았고 그 상태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아이들의 법적 친모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미영을 바라보았다. 제 의뢰인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심리 치료를 받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으며 자신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녀들에게 적절한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안정적인 직장. 미영이는 2주 전까지 구로구의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내 이웃박 아주머니가 우연히 그곳에서 그녀를 봤다고 말해줬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게다가 이 변호사가 계속했다. 김순자 씨는 이미 67세입니다.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고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10대 청소년들을 돌보는 것은 그녀에게나 아이들에게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돌아보았다. 일어선 사람은 준호였다. 판사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 판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는 준호입니다. 김준호, 20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판사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세요. 준호가 증언대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확고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 손주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판사님,
준호가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13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또렷하게. 저는 7살이었어요. 제 친모가 박미영 씨가 우리를 할머니 집 앞에 데려다 놓고 떠나던 날을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저는 그날 밤 창문 옆에 앉아서 엄마가 돌아올까봐 기다렸어요. 아침까지. 할머니가 잠자러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에는 안 왔어도 다음 날에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는 계속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제 생일에도 설날에도 추석에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편지 한 장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할머니는 계셨어요.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항상. 제가 학교에서 맞고 들어왔을 때 할머니가 싸워주셨어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울었을 때 할머니가 밤새 저랑 같이 공부하셨어요. 제가 대학 입시에 붙었을 때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박미영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팠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해서 제 인생에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진짜 엄마는 저기 계십니다. 준호가 나를 가리켰다. 김순자 할머니, 그분이 저를 키우셨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미영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변호사님께서 할머니가 너무 늙으셔서 저희를 돌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판사님, 저는 이제 성인입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돌볼 겁니다. 수진이와 지혜를 도울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준호가 증언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수진이가 일어섰다.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사님? 장 판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가 증언대로 걸어갔다. 18살, 내 다정한 수진이. 저는 5살 때 그날을 기억 못해요. 수진이가 말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기억해요. 제가 처음 생리를 했을 때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와서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설명해 주신 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짝사랑했던 남자애한테 차였을 때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주시면서 세상에 남자는 많다고 하신 거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 면접을 망쳤다고 울었을 때 할머니가 넌 이미 충분히 잘했어 라고 하신 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박미영 씨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엄마는 한 분이거든요. 김순자 할머니. 수진이가 내려오고 지혜가 일어섰다. 저도요. 지혜는 증언대에 서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 16살, 내 막내 손녀.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3살이었으니까요. 저는 박미영 씨의 얼굴도 기억 못해요. 목소리도 기억 못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는 기억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다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아침마다 저 깨우실 때 부르시던 노래,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냄새, 할머니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혜가 울기 시작했다. 저는 다른 엄마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 할머니가 있으면 돼요. 세 아이가 모두 자리로 돌아왔다. 법정은 눈물바다였다. 방청석에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장 판사님도 안경을 벗어 눈을 닦았다. 박미영 씨, 그가 말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끔찍한 일을 했어요. 제 아이들을 버렸어요. 1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13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소송을 취하하고 싶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뭐라고? 이 변호사가 놀라서 소리쳤다.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미영이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엄마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그녀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수진아, 지혜야. 너희에게 미안해. 너희는 더 나은 엄마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그리고 너희는 그런 엄마를 찾았어. 너희 할머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언젠가 너희가 준비되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당장이 아니어도 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언젠가. 지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와 수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장 판사님이 망치를 들어 올렸다. 박미영 씨의 소송 취하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김준호, 박수진, 박지혜의 양육권은 현재 보호자인 할머니 김순자에게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그가 계속했다. 고인 김태수 씨의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새 미성년자의 유산은 신탁으로 관리되며 각자가 만 21세가 될 때 개별적으로 접근 권한을 얻게 됩니다. 친모 박미영 씨는 이 유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탁, 칵. 망치가 내려왔다. 이상으로 패정합니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승리의 순간이 아니었다. 정의의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나를 껴안았다. 우리는 법정 한가운데서 얽혀 울었다. 13년의 무게가, 투쟁이, 사랑이 모두 그 포옹에 담겨 있었다. 복도에서 미영이 떠나기 전에 나를 불렀다. 엄마, 나는 돌아섰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셔서.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니까.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녀가 법원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슬픔, 안도감, 둘 다였다. 할머니,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집에 가요. 그래, 나는 미소 지었다. 집에 가자. 우리는 함께 걸었다. 법원을 나서며 서울의 가을 햇살이 우리를 비췄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승리한 날이었다. 우리가 법원 건물을 나서자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마치 13년 동안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할머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그제야 나는 허기를 느꼈다. 긴장감 때문에 잊고 있었던 공복감이 몰려왔다.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프네. 나는 인정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좀 먹을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설렁탕집 가요. 준호가 제안했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아니야.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할머니가 쏜다.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야지. 우리는 법원 근처의 작은 설렁탕집으로 갔다. 오래된 식당이었지만 깨끗했고 김치와 깍두기 냄새가 따뜻하게 풍겼다. 여기요, 설렁탕 4개요. 준호가 주문했다. 특으로 주세요. 나는 덧붙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음식이 나오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할머니, 지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법정에서 말한 거 진심이었어요. 알아, 내 사랑.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제 말은? 지혜가 잠시 망설였다. 저는 정말로 박미영 씨를 기억 못해요. 그 사람이 제 엄마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이상한 건가요? 이상한 게 아니란다. 나는 말했다. 너는 3살이었어. 그리고 엄마라는 건 단순히 낳아준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키워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람이지.
설렁탕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국물, 고소한 냄새. 자, 먹자.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차가워지기 전에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법정에서의 승리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밥을 먹고 나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큰아버지의 유산 정말 15억이에요? 그렇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셋이서 나눠 갖게 되는 거야. 각자 만 21세가 되면. 와, 수진이 눈이 커졌다. 저는 내년이네요. 21살. 그렇지.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수진아,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는 건 아니란다. 알아요, 할머니.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그 돈으로 대학 학비를 내고 나머지는 저축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를 위해 큰 집을 살 거예요. 나도요, 지혜가 거들었다. 저도 제 돈으로 할머니한테 좋은 거 많이 사드릴 거예요. 나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결혼해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아이들, 내가 13년 동안 키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너희 셋 다 착한 아이들이야.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요, 준호가 말했다.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는 식당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다. 노원구의 작은 우리 집. 전세로 사는 낡은 빌라지만 그곳은 우리의 성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각자 할 일로 흩어졌다.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시작했고 수진이는 방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지혜는 기타를 꺼내 연습을 시작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으며 나는 오늘 하루를 되새겼다. 법정에서의 긴장감, 미영이의 눈물, 아이들의 용감한 증언, 판사의 망칫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 하지만 이긴 것은 소송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족으로 남을 권리를 지켰다. 우리가 13년 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지켰다. 할머니,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준호야. 거의 다 됐어. 할머니,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박미영 씨, 제 생물학적 엄마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하세요? 언젠가 용서해달라고 한 거?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생각에는 저희가 언젠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나는 불을 끄고 준호를 돌아보았다. 준호야, 용서라는 건 복잡한 거란다. 용서한다는 게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았다는 뜻은 아니야.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거지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원망과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너를 아프게 한단다. 용서는 그 무게를 내려놓는 거야.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내 인생에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야.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 괜찮아.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어. 시간이 지나면 답이 보일 거야.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TV를 보고 이야기하고 웃고 하지만 그날 밤은 특별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은 첫날 밤이었으니까. 할머니, 지혜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작은 별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3년 동안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 삶. 후회하는가?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은 내 삶의 의미였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였다.
내가 계속 싸우는 이유였다.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판사가 우리 편을 들어줬을 때 나는 알았다. 정의는 존재한다. 때로는 늦게 오지만 결국은 온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승리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 그 각각의 불빛 뒤에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투쟁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방금 새로운 장을 열었다. 13년의 투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가족으로서. 몇 달이 흘렀다. 법정에서의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니, 정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평화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IT업 회사에 취직했다. 그의 첫 월급날 그는 내게 50만 원을 건넸다. 할머니, 받으세요. 아니야, 준호야. 내 돈이야. 할머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13년 동안 할머니가 저희한테 쓴 돈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받으세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돈을 받았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다는 사실이, 이렇게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수진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할머니, 그녀가 어느 날 말했다. 저는 우리 같은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들을 다른 할머니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착한 내 손녀.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지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학교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가끔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다. 할머니, 제 첫 공연 보러 오실 거죠? 그녀가 어느 날 물었다. 당연하지.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어떻게 놓치겠니? 그날 밤 작은 홍대의 라이브 카페에서 지혜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들은 괜찮을 거라고.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있었다. 4개월 후 어느 추운 겨울날 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다. 그때 나는 그녀를 보았다. 박미영. 그녀는 구로구 지하철역 근처의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얇은 코트를 입고 떨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작은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몇 개의 동전이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내 발걸음이 멈췄다. 이게 내 딸인가? 한때 자신감 넘치던 아름다웠던 내 딸이 저렇게 되었나? 나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아무리 끔찍한 일을 했어도 그녀는 여전히 내 딸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영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걸까?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배고파요, 엄마. 그 세 글자가 내 가슴을 찔렀다. 배고파요. 내 딸이 굶고 있었다. 일어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랑 같이 가자. 엄마, 저는 일어나라고 했어. 나는 더 강하게 말했다. 미영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 지탱했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국밥집으로 갔다. 나는 그녀를 앉히고 주문했다. 여기요, 해장국 하나 큰 거로요. 그리고 밥 추가해 주세요. 음식이 나왔을 때
미영은 마치 몇 주 동안 먹지 못한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다. 보기에 안쓰러웠다. 천천히 먹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체할 거야. 그녀가 다 먹고 나서야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법정 이후로 어떻게 지냈니? 내가 물었다. 엉망이었어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한 일들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제 자식들을 버렸어요. 13년 동안. 그리고 돌아온 이유도 돈 때문이었어요. 저는 인간 말종이에요. 그래, 나는 동의했다. 너는 끔찍한 실수를 했어. 미영이 더 세게 울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건 변화의 첫걸음이야. 미영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작은 불씨가 있었다. 엄마,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모르겠다. 나는 정직하게 말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변하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위해 변해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이 너를 용서해 줄 거라는 기대로 변하면 안 돼. 그들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건 그들의 권리야. 너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변해야 해.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나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다. 이걸로 고시원이라도 구해.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제대로 된 일자리. 엄마,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자격 따지지 마. 나는 그녀의 손에 돈을 쥐어줬다. 나는 네가 굶는 걸 볼 수 없어.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니까. 미영이 돈을 꼭 쥐고 울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해. 알겠지? 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우리가 식당을 나설 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이들은? 준호, 수진이, 지혜는 잘 지내요? 잘 지낸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들에게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제가 매일 그들을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하다고. 그건 네가 직접 말해야 할 말이야. 나는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삶을 바로잡을 시간이야.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물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시장 갔다 왔어. 그런데 준호가 내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왜 눈이 빨개요? 우셨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다. 준호야, 수진아, 지혜야, 너희들 다 이리 와봐. 세 아이가 거실에 모였다. 오늘 내가 너희 생물학적 엄마를 만났어.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디서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녀는 노숙자처럼 앉아 있었어. 굶고 있었어. 지혜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밥을 사줬어. 그리고 방 구할 돈을 좀 줬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가 왜 그랬어요? 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전히 내 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내 딸이 굶는 걸 볼 수 없어. 설사 그녀가 끔찍한 일을 했더라도. 할머니는 너무 착해요. 지혜가 말했다. 착한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인간성에 관한 거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즐거워해서는 안 돼. 그건 우리를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그 사람을 용서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다.
용서와 동정은 다른 거란다. 나는 설명했다. 나는 그녀를 동정해. 그녀가 저지른 실수들의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걸 안타까워해. 하지만 용서? 그건 시간이 필요해.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해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녀를 도왔다고 해서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할머니가 더 존경스러워요. 저도요. 수진이가 동의했다. 저도요. 지혜가 작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1년 후 준호의 생일이었다. 그의 21번째 생일. 이 날은 특별했다. 왜냐하면 이날부터 그는 큰아버지의 유산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행에 함께 갔다. 준호, 수진, 지혜, 그리고 나. 김준호 씨, 은행원이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신탁 계좌가 해제되었습니다. 총액은 5억 원입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숫자를 보는 건 다른 일이었다. 5억. 그가 속삭였다. 준호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 돈을 현명하게 써야 해. 알아요. 할머니. 은행을 나와서 준호가 말했다. 할머니, 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서 1천만 원을 인출했다. 밖으로 나와서 그는 그 돈을 내 손에 쥐어줬다. 할머니, 이건 제가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13년 동안. 아니, 평생 할머니가 저희한테 쓴 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준호야, 나는. 할머니, 제발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튀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할머니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돈을 받았다. 그리고 준호를 꼭 안았다. 고마워, 내 사랑하는 손자야. 그날 저녁, 우리는 준호의 생일을 축하했다. 수진이가 케이크를 만들었고 지혜가 기타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촛불을 끄기 전에 내가 물었다. 준호야, 소원 빌어.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고 촛불을 껐다. 무슨 소원 빌었어? 지혜가 물었다. 비밀이야. 준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미 이뤄진 소원이야. 뭔데? 수진이가 궁금해했다. 우리가 항상 함께 있기를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를.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나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 박미영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 보였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했으며 얼굴에는 약간의 생기가 돌았다. 엄마,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미영아,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 준호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박 아주머니한테서. 그래서 이거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 들어와도 돼요. 그냥 이것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상자를 받았다. 들어올래? 내가 물었다. 미영의 눈이 커제다. 진짜요? 응.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면. 나는 거실로 돌아갔다. 준호, 수진, 지혜, 너희 생물학적 엄마가 왔어. 들어오라고 할까? 세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 끝에 준호가 말했다. 5분만. 나는 미영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세 아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희들 많이 컸구나.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미영이 깊게 숨을 쉬었다. 저는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으로. 저는 너희한테 끔찍한 일을 했어요. 너희를 버렸어요. 3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유도 잘못된 이유였어요.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저는 너희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너희가 알았으면 해요. 제가 매일 후회한다는 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너희 생각을 한다는 걸. 그리고 너희 할머니.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정말 좋은 엄마, 아니, 좋은 할머니를 뒀어. 지혜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왜 울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기억 못해요. 전혀. 그래서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도 저는 뭘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인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 딸이 저를 기억조차 못한다는 게. 수진이가 말했다. 저는 조금 기억해요. 희미하게. 하지만 그녀가 멈췄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좋지 않아요. 무서웠던 기억들이에요. 미안해. 미영이 울었다. 정말 미안해.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미영 씨. 그 호칭에 미영이 움찔했다. 저는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 할머니의 자리예요. 알아.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준호가 계속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미워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가 잠시 멈췄다. 이제는 그냥 안타까워요. 당신이 놓친 것들이. 우리가 잘하는 걸, 우리의 첫걸음을, 첫 학교날을, 졸업식을. 그 모든 순간들. 미영이 더 세게 울었다. 저도 안타까워요. 그녀가 흐느꼈다. 매일매일. 그래서 준호가 말했다. 제 선물 고마워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당신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일 준비가. 알아. 미영이 말했다. 알아. 그리고 괜찮아. 너희가 평생 준비 안 돼도 괜찮아. 그건 너희 권리니까. 그녀가 일어섰다. 그냥 알아줘.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미영이 문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 뒤돌아봤다. 애들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너희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비록 내가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지혜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그 사람한테 아무 감정도 안 느껴져요. 아니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너는 정직한 거야. 그리고 그게 용감한 거야. 준호가 말했다. 저는 언젠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걸로 충분해. 나는 말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3년 후 수진이의 대학 졸업식이었다. 우리는 모두 강당에 앉아 수진이가 무대 위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환호했다. 김수진! 우리 수진이!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수진이가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할머니, 수진이가 말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나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건 네가 노력한 거야. 너의 승리야.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박미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달라 보였다. 더 건강해 보였고 눈에는 맑은 빛이 있었다. 수진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졸업 축하해. 수진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이거, 미영이 작은 봉투를 건넸다. 축하 선물이야. 많지는 않지만. 수진이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저 요즘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미영이 말했다. 산후 우울증을 겪는 엄마들을 돕는 곳이에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엄마들이 제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어요. 그거 좋은 일이네요. 수진이 말했다. 응? 미영이 미소 지었다. 너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나 자신을 위해 변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녀가 떠나려다 멈춰섰다. 아, 그리고 수진아. 너 사회복지학 전공했다며? 네가 자랑스러워. 넌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미영이 떠나고 수진이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이상한 건가요? 그 사람한테 약간 감동받은 게? 아니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네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돼.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내 속도대로 가면 돼. 5년 후 지혜의 첫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였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가득 차 있었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지혜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 나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준호와 수진이 내 양옆에 있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지혜가 기타를 들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앨범은 제게 매우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건 가족에 관한 앨범이거든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제 할머니께 이 앨범을 바칩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계셨던 분,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 그녀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노래가 시작되었다. 가사는 우리의 이야기였다. 버려진 아이들, 그들을 구한 할머니,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지혜가 무대에서 내려와 나를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작은 별아. 그때 누군가가 지혜에게 다가왔다. 박미영이었다. 지혜야, 그녀가 말했다.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 너의 목소리. 정말 아름다워. 지혜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저기, 미영이 망설였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혜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지혜가 말했다. 30분 후에 카페에서 지혜와 미영이 마주 앉았다. 나는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지혜야, 미영이 말하기 시작했다.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네가 어렸을 때 엄마 노릇을 못해서. 괜찮아요. 지혜가 말했다. 저는 당신을 기억도 못하니까. 알아. 미영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죠. 하지만 나는 네가 알았으면 해. 내가 변했다는 거. 어떻게요? 나는 이제 상담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일해요. 산후 우울증과 중독 문제를 가진 엄마들을 돕고 있어.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 나는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일주일에 2번. 그건 좋은 일이에요. 지혜야, 나는 너한테 엄마가 되려는 게 아니야. 미영이 분명히 말했다. 그 자리는 네 할머니 거야. 영원히 나는 그냥 내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되고 싶어. 만약 네가 허락한다면. 지혜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약속할 수 없어요. 지혜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어요. 천천히.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걸로 충분해. 정말 충분해. 현재 나는 이제 72살이다. 준호는 26살이 되었고 IT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작년에 여자친구를 소개했는데 착한 아이였다. 수진이는 24살이 되었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다.
그녀만큼 그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혜는 22살이 되었고 음악가로서 천천히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녀의 두 번째 앨범은 차트에서 10위 안에 들었다. 그리고 미영은 변했다. 진짜로. 그녀는 매주 한 번 우리를 방문한다. 함께 저녁을 먹지는 않는다. 그건 아직 너무 어색하다. 하지만 그녀는 와서 차를 마시고 아이들의 근황을 듣는다. 아이들은 그녀를 미영 씨라고 부른다. 엄마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고 있다. 천천히.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모두가 거실에 모여 있었다. 준호, 수진, 지혜, 그리고 나. 미영도 있었다. 우리는 지혜의 공연 영상을 보고 있었다. 저기 봐,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지혜가 가사를 잊어버렸어. 아니야, 지혜가 변명했다. 그건 즉흥이었어. 우리 모두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치유였다. 이것이 용서였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전이었다. 할머니, 준호가 말했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너희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할머니 덕분이에요. 수진이가 말했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너희 자신 덕분이야. 너희는 끔찍한 시작을 이겨냈어. 버려지고 상처받았지만 너희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번성했어.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말했다. 나는 그냥 있었을 뿐이야. 나는 말했다.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있는 거야. 떠나지 않는 거야. 미영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김순자 씨, 그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했던 일을 해주셔서. 나는 선택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도 이제 선택하고 있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해가 저물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모두 함께.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다. 상처받고 치유되고 계속 나아가는 가족.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각 불빛 뒤에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이야기. 그리고 나는 평화를 느꼈다. 13년 전 비 오는 그날 새아이가 내 문 앞에 남겨졌을 때 나는 무서웠다. 어떻게 새아이를 키우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해냈다. 하루하루 한 발짝씩.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같이 있었다. 모든 잠 못 이룬 밤, 모든 걱정, 모든 눈물. 왜냐하면 그 끝에 이것이 있었으니까. 사랑. 무조건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사랑.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다. 가족은 선택이다. 가족은 밤낮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당신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는 새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구했다. 그들이 내 삶에 의미를 주었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나는 강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다. 13년 전 내 딸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그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내게 새 아이를 주었다. 사랑할 이유를 주었다. 싸울 이유를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 당신의 도시가 어디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란다. 댓글로 만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랑과 존경을 담아 할머니 김순자가